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에 지금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에 발생한 9호 태풍 종다리, 점차 북상해서 내일 밤 사이에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29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에도 이 더위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해상으로부터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일 밤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요? 네, 내일 밤 사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앞서 일본 동쪽 해상으로 북상했던 5호부터 8호 태풍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반도 서쪽 해상을 향합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늦게 제주도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날 걸로 보이고 이후 시속 약 65km로 북진해 모레 새벽에서 오전 사이 서해안에서 열대저하보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 중부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밤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강한 비바람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지는 않을까요? 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며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가량 열대야가 이어지며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한낮 폭염도 기승인데요. 오후 3시 기준 강원 인제 남면은 38.6도까지 치솟았고 정선 37.2도, 서울도 35.3도 등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내일부터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을 받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는 3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 2호 태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무더위에 태풍 북상 소식까지 있는데요. 이 시각 제주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해수욕장은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열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섭씨 34도를 웃도는 날씨에 따가운 햇살이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이곳 해수욕장을 나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제주 북부 지역은 폭염 일수가 올여름 들어 오늘까지 31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제주 북부는 이번 여름 열대야가 44일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15일 이후에는 35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밤에도 바닷가 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길어지면서 제주 지역 온열 환자도 90여 명 넘게 나왔는데요.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에 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내일 오전부터 해안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제주 지역의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폭염과 함께 가뭄이 비상입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메말라서 일부 지역은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입니다.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물줄기가 거의 끊겼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물길도 실개천처럼 가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곳은 물이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라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35%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0%로 전국 평균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계속된 가뭄.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린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 영동 지역은 최근 석 달간 강수량이 304mm로 평년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길어진 폭염에 휴가철까지 겹쳐 물 사용량도 늘어났습니다. 물 부족이 심해지자 오봉 저수지는 지난 13일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이틀 간격으로 제한했습니다. 30%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추가 용수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15% 이내였을 때는 저희가 제한 급수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좀 물을 좀 많이 아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금까지 2,7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시장에서는 150만 마리가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자세한 폭염 피해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윤입니다. 네,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2,741명,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419명보다 32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35명이 더 발생했는데 17일 저녁 경기 하남에서 진행된 야간 마라톤 참가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농가와 어가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된 폐사 가축은 모두 90만여 마리입니다. 가금류는 84만 8천 마리, 돼지는 5만 2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양식장에서도 넙치 등 어류 150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 무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관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중앙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여야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협치에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인데 정작 회담 성사의 최대 쟁점은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표의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네, 4월 총선 뒤 넉 달여 만에 다시 양당 수장으로 맞붙게 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실제 회담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빨리 만나자는 의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 단계를 밟겠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당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건 시기와 의제입니다. 여당은 오늘 회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여러 민생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세우면서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법 같은 쟁점 법안도 민생 범주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는 등 여당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대여 투쟁과 민생 두 가지를 다 챙겨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이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를 향해 회담을 제안하며 최상병 특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표 간의 회담 자체는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고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화두가 된 거죠? 네, 여야가 민생 협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지만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을 향해 낯뜨거운 명비어 청가를 부른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뒤 순위가 떨어져 낙선한 정봉주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극언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 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일본 관련 역사관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건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겨냥한 건데 다른 최고위원들도 김태효 1차장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라면서 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분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요설을 늘어놓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고 듭니다. 네, 특히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이 화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어제 이재명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는 듯 실상은 특검 압박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불을 놓으며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또 이제 와서 제3자 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오늘 당 상임고문단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한 손으로는 흉기 같은 법안을 내고 한 손으론 제3자 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 법안부터 거두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대표 당선 뒤에 발을 빼는 거냐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의 특검법 발의 시한까지 못 박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각종 탄핵안과 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법, 방송 4법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부터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올해 훈련에 대해 북한은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훈련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군이 공개한 일정을 보면 오늘은 해군 일함대 사령부의 항공구조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동해안 인근 해상에서 이뤄졌는데요. 해상 재난과 조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해난구조전대 소속 심해 잠수사들과 해상 기동일기 그리고 고속정을 투입해 구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롯해 지상과 공중에서도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 이번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야외 기동 훈련이 지난해보다 10차례 늘어 모두 48회 진행되고 특히 여단급 훈련은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과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다영역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비난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조선반도, 즉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군사적 간섭이 더욱 노골화할 거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실시되지 않지만 지난해에 이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훈련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며 우리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방어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한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오른편에 앉았죠. 왼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2등을 한 전현희 의원도 보입니다. 여야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가 됐고 두 대표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도 적극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회담 제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오늘 실무 협의를 지시해둔 상황이라고 밝혀서 급물살을 예고했습니다. 두 대표가 금방이라도 만날 것 같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선 지지층의 생각이 달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놓고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글쎄 뭐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또 이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뭐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뭘 또 하나 붙였다고요? 우리 보고 처리하라고? 왜 처리해야 됩니까? 자기들 거 내서 협상하면 되지. 저는 그 말 자체는 환영하는데요. 그게 진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열흘이니 무슨 뭐 언제까지니 이렇게 뜬금없이 시한까지 거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하고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의 조건이라는 건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훨씬 더 이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한쪽은 마치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의미인지 갈팡질팡한다라는 의미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께 물어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85%가 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역대 민주당 계열 당대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또 득표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있어서 24년 만에 이제 민주당 바로 또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란불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3차원 집중 체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부도 이재명 중심. 그다음에 당원도 이재명 중심.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지층들도 이재명 중심. 그러니까 이걸 이뤄낸 역대 민주당 정치는 참 드물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실제 김두관 후보자가 얻어낸 12.12%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후보자가 얻어냈던 2위 득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3중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부, 지당지, 당원, 지지층에서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의원. 당은 장악됐지만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들 더 집중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다양성이 다이버시티라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 하나만 삐끗해도 자칫 와르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김영준 교수님. 대선은 중도 싸움인데 강성 지지층에 갇혀버리게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게 우상호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결국은 뭐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다라고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85.4%라는 그 득표율보다도 이 5인 최고위원이 선정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선정 과정.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텐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의 찐명이란 말을 쓰죠. 뭐 예를 들어서 호위무사가 되겠다를 포함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5명 안에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란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85.4%를 얻은 것보다도 정봉주 후보가 탈락한 게 오히려 이번 민주당에 있어서의 이변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뭐 완벽한 이재명 체제로 이제 구축이 돼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극 체제와 일극 체제가 충돌했을 때는 일극 체제는 굉장히 위기로 금방 몰려간다. 그래서 그런 200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아마 제가 볼 때는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회창이라고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지가 50% 이상 넘을 정도로 모두 이회창 대표 체제로 가가지고 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국민참여 경선하면서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그건 다극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도 이제 다양성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지금 뭐 대선 과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몇 번의 이제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변화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이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3년 반 전이에요. 그 이후로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고 물론 국회의원도 재선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됐습니다. 한 3년여 사이에 당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력이 대단하다는 것보다도 결과론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의 민주당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간다. 어디에 지금 노무현 김대중의 가치가 지금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음에는 꼭 정권을 뺏어와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로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제 몇 번의 변곡점을 거치면은 비명 친문 속의 인사도 많거든요.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김동연 지금 지사도 있고 더 나가서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 체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뭐 10월 달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결이나 등등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뭐 대선까지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야 대표가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요. 두 대표 모두 여야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었고요.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곧 만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3자 특검 추천한 해병대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이를 놓고서 지금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선뜻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로 주도권 잡는 것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풀리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뭔가 내용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도 추천안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수사 우선입니다. 선, 공, 후 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우선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당내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발의한다라는 내용을 한동훈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때 했지만 또 이 제3자 추천안의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특검이 추천이 누구냐, 최종적으로 누구냐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사이에서 상당히 또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추가라고 하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 진영 대결, 두 사람의 대결 속에서 이 추가가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뭐가 추가냐? 그렇다면 선뜻 이것이 내용상으로 나오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살상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판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대선에 출마할 걸 전제로 한다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연말까지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고차방정식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바쁘게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군요. 실제로 어떻게 봐야 돼요? 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는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확인이 된 거라면 저는 정반대로 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거는 뭐는 먹사리즘, 민생 회복, 지속적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재상병특권 문제라든지 다른 쟁점 법안을 가지고 한편은 싸우면서 먹사리즘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앞으로 100일 동안 정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그런 기조하 속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생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게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역시 이재명 2기 체제는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뭐 지금 보면 1기 체제랑 뭐가 다르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조건 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부분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굉장히 압박하고 입법 폭주하면서 대통령 만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만나겠다. 이게 진정성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야 영수회담 이야기 먼저 말씀하세요.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적인 해석과 분석은 참 필요한데 저는 현실적인 분석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분석해 주세요. 근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을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결과 또 전현희 후보자를 2위에 올려놓은 당선시킨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윤 강화하라. 두 번째는 반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반 김건희 여사 정서를 강화하라. 세 번째는 반 국민의힘. 빨리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더 이겨내고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가라. 이게 전당대회 성격이에요. 근데 지지층만 보고서 대선 가도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뭐냐면 우리도 나와서 이 YTN에서 방송을 합니다. 저는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를 해야지 하는 정치가 효과를 거두냐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살짝 우클릭을 하는 거죠. 마치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우클릭을 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자고우면 정치가 아니라 직행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직행으로 가야 오히려 나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위론을 얘기하고 현실론을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현실론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지.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10월 달에 있을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훨씬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무슨 민생 트랙을 하고 그걸 투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정말 모로운 새로운 체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현실론에 안주해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새로운 거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이유는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전혀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심판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들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좀 정치가 정상화되고 민생도 좀 잘 챙겨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거를 바라는 것이지 계속 대여 투쟁에 대한 부분 중에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가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또 내일 또 모레 어떤 입장을 또 밝힐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2위 대 6위인데요. 순위가 뒤바뀌었죠. 일주일 사이에요. 선거 초반 바람을 일으켰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명파리 발언 여파로 최종 6위가 됐고요.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초반 6위를 기록했던 전현희 후보, 거친 발언 이후에 최종 2위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85.4%로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기분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지켜버렸어.
크게 찍혔어요.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도 한번 만나서 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생 입법 성과에 집중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친 이재명계 색채가 더 강화됐고요. 특히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는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 게 놀랍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상 못하셨어요? 그 조짐은 좀 보였었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5위 안에는 들어갈 5위 것이다.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 거라는 예상이 그런 분석이 더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정봉주 후보의 전략적인 대실패예요. 이분은 이제 12일 날 나와서 명파리 발언을 했는데 하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YTN의 뉴스가 5분 후에 다 퍼져나갑니다. 이 SNS의 정치를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명파리 발언이 나오면서 빠르게 확산됐으니까 절대로 정봉주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토가 결국 지배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바로 이 6위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보니까 뭐 전당대회 이렇게 민주당 백보드에 보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강성민주당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5인 최고위 지도 체제도 보면은 철저하게 친명 정식으로 재편이 됐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아주 최고의 그런 득표를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힘을 가진 거는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이재명 대표보다도 이 최고위원 과정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정말 심한 표현도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도체제를 가져갔을 때 그 정당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랬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표를 향해서 개딸의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은 정권 탈환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의 뭐 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출된 분들의 그러한 칼라로 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새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이제 평가 앞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권을 염두에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행보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적이 이재명 대표의 적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 간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의 정치권을 분석하는 데서도 이게 키포인트일 겁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번 전당대회 구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투표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채 안 되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변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말고는 앞으로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잘해야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핵심인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극 체제는 강화됐다. 그러니까 명팔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해서 악용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전당대회 결과만 놓고 보면 명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재명 대표와 동영상 찍었던 김민석 후보자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순서대로 충성도에 따라서 지금 순위가 정해졌다고 할 정도고 마지막으로 이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현희 당선자만 거론되지 실제로 이제 김병주 후보자도 그렇고 이현주 후보자는 여성이 2명 들어갔거든요. 또 막판에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임명 후보자를 보거나 이런 거 하면 마치 나중에 잘못되면 계엄령을 뭐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또 김병주 후보자는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이 나간 뭐 이런 또 표현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강성 발언이 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당원들에게는 먹힌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원들에게는 먹힌다. 먹힌다. 과연 이걸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위협을 가질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도로 그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보다도 당이 주체가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위원 확정을 하려고 할 때 3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3가지 걸림돌.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당 강령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기본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운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이념적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 부분도 결국은 중도보다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만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가 있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입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법 폭주 이 3가지가 지속되는 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만약에 이것을 간파해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젠다와 비전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중도층을 민주당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당원권 강화 문제를 포함해서 다수 복종이라든지 기본도 이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에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리얼미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또 다른 또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이제 뭐 양쪽의 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거는 중도 위원을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오는 행동 모든 것들은 그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주 교수께는 2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재명 이기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 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이제 1심 판결이 10월에서 11월 나온다는 거예요. 2심 판결이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굉장히 무죄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겠죠. 그럼 플랜 A로 가는 거죠.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플랜 A죠. 플랜 A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플랜 A고 플랜 B에 만약에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 금고형의 형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2심, 3심에서 물론 이제 바뀐다는 거를 전제를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었던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소명이 된다고까지 판결한 부분이에요. 거기다 그 이후에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만약에 1심에서 뭐 판결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로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플랜 B도 작동돼야 된다. 플랜 B라는 거는 비명 친문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동영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배타적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많았었어요. 이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 체제가 올해 얘기하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본다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무죄가 나올 경우를 이제 두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김경수 전 지사 문제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지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뭔가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깜짝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김경수 선수로 거길 왜 들어갑니까? 우리 이상한 와도 안 들어갈 것 같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일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는다. 그거는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김경수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확장 일로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침투에 들어오기는 매우 어렵겠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건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고요. 그렇군요.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있구나라고 일걸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재판 리스크죠.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 불안으로 이제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 지지율의 파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민주당 지금 내부가 흔들릴 건가? 선택지가 없어요. 아직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입니다.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와르르 흔들려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수, 국민의 변수와 한동훈 대표의 변수에서 여기서 이쪽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나 또 추가적인 수사 진전 사항이 벌어지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른바 또 비명이 주축이 된 초일회가 결성됐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인물들의 구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까지 따져보면 영향력이 5, 이재명 대표는 85.4%.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금방 단기간에 6개월, 8개월 이내에 올 사안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본인이 흔들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가져감직한 그런 중도층 지지까지 가져갈 때 그건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22일 날 문 전 대통령 예방하거든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영상 전당대회 축사 도중에 일부 대의원들이 조용히 하라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어떤 메시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상징적으로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일극제재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설 수 있으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평산 책방 방문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통합을 강조, 호남과 PK를 다 다지겠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결박 조치, 운명 공동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로 행동하기 힘들다. 내가 지금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한 결박 효과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견제하는 효과. 요 세 가지를 다 누리기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결국은 바이든이 물러나죠. 왜 물러났을까요? 당선 가능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된 거잖아요. 지금 자꾸만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고 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이 팽배해졌을 때 그 균형추가 어디로 흐를까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김경수, 김동연, 더 나가서 김부겸 등 과거 친문세력과 같이 했던 또 지금 안에 있는 의원들이 당연히 곁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어떠한 변곡점을 맞으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자신의 일극체제를 만들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명비어천가 숭일 정권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명비어천가다라고 공격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마음, 이 발언을 고리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그건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국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음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는 친일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이라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건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하더니 마음까지 배려하는 정부,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네, 김태호 차장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부분으로 야당의 공세가 오늘 아침에 계속됐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라고 한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요 화면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가, 우리 한일 관계가 역대 이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다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거죠. 한미일 협력까지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부 분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내부만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요 화면을 그대로 놔주십시오. 외교와 관련된 것은 데이터 분석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아주 말을 잘할 수 있으면 많이 할 것. 두 번째,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대로 할 것. 세 번째로는 그것도 힘들면은 말을 안 할 것인데 지금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습니다. 라 끝났으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해야 될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요거는 안보실 내부 회의할 때 그냥 차라리 누군가 물어본다면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거죠. 왜냐하면 100번 김태호 차장 말을 이해하고 이것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매우 감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야권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정부와는 반대니까.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광복회장 이슈, 또 독립기념관장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옆에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변화를 시도해야겠습니다로 끝냈으면 좋았을 뻔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한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는 돼 있잖아요.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건 뭐 많은 공감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해야 된다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승인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왜 일본의 왕이라고 부르는 천황이라고 불러야지. 일본에서 쓰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한번 자서전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민주당 의원들 보러.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일본의 총리가 과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것이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남북한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러한 시각 속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성적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태호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말의 품격이 없잖아요 일단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숙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 번 정도 더 깊이 고민해야 돼. 지금 현 예. 시점에 8.15를 앞둔 이 시점에서 예. 저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했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차장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종합적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또 완전히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정색되게 갈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5.4%포인트 올라서 42.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8%포인트가 떨어진 3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37.7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36.8이었고요. 지지율이 크게 엇갈린 거고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간단하죠. 두 정당의 지지율 변화에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민주당은 전당대 효과가 올라간 것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당대 효과가 빠진 건데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더 보면 예.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조금 소폭 내려갔거든요. 30.7%, 그렇습니다. 부정평가 65.4%.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인소입니다. 경인소, 경제, 예. 그다음에 인사, 예. 그다음에 소통.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소통, 경제와 인사와 소통은 지지층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정치원에 나와서 좀 조언을 한다면, 뭐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고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은 데이터 대가니까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임기가 아직 2년 10개월 가량 예,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예. 좀 대통령실에서 메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계점 분석을 해서 예.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한 35% 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좀 견인차 분석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매트릭스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견인 작업에 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이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시점이 네. 8월 12일서부터 15일까지라고 지난주였습니다. 한다면 지난주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이제 한창 우리 건국절 논란 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독립기념관 간장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예. 어려운데 예. 다만 이분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몇 %인지 아세요? 예. 2.8%입니다. 네. 2.8%라는 거는 뭐냐면 7만 1,000명을 조사했는데 2,000명이 대답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나오고 이념적 논쟁이 됐을 때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음 금요일 날 뭐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 예. 갤럽이나 갤럽 조사도 다른 있고요. 조사도 같이 보면서 이 변화가 과연 알겠습니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를 좀 평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두 좀 분 하게 다 뭐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여론조사는 늘 추세를 봐야 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동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순식간에 차량 80여 대를 태운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내 전기차 화재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기차보다 경유차 화재 발생 건수가 더 많습니다. 경유차 화재가 6,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 차량 화재가 3,800여 건이었는데요. 전기차는 150여 건, 전체 차량 증가세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꾸준히 차량이 줄었음에도 노후화 영향 등으로 오히려 화재가 늘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터리 폭발의 경우 일반 소화 장비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워서 불안이 더 커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수월한 지상주차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전기차 60만 대를 한꺼번에 지상으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지상주차가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지상주차장에서는 차량 200대가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무록상 주차장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빼곡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 움베르투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5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인화성 물질과 강풍 탓에 차량 200대 이상이 모두 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다른 차량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차장 꼭대기층에서 불이 시작돼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도 전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산업지구로 인근 주택가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 쪽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 퍼지면서 항공편이 여러 편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차장 2개 층 가운데 2층 차량들만 불에 탔다며 불에 타지 않은 차량 중에서도 열 손상을 입은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가요, 국내, 국외, 해외 가리지 않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시간을 당겨서 이달 안에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불안한 분도 많은데 정철진 평론가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발생한 화재가 좀 특이합니다. 과거의 전기차 화재는 이제 충전을 하다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전기차가 충격을 받아서 배터리에 손상을 입어서 이제 화재가 나는 시기인데 지금은 우리 인천 청라지구도 그랬고요. 앞서 보도 나왔던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용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인이요? 도로변에서 이제 테슬라가 불타는 아마 그런 장면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라 화재도 그렇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화재도 그렇고 가만히 주차된 차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아마 이래서 더 공포심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얼마나 전기차 화재가 늘어난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소방청 통계를 보니까 디젤차가 실제로는 화재 건수는 더 많다 이런 통계가 있고 또 뭐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보상은 비전기차보다 전기차 보상 건수가 더 많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걸 절대치로 봐야 될지 상대치로 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한 60만 대 정도, 그러니까요. 50만 대, 60만 대. 반면에 내연차는 거의 2,500만 대 이상이 이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이제 숫자로 화재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마 이제 만 대당 몇 건이냐 이런 이제 통계를 많이 쓰게 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보험개발원입니다. 아마 이제 보험 처리를 해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만 대당 0.93대. 상대적으로 비전기차가 만 대당 0.9대. 그래서 보험 개발한 쪽을 보면 전기차가 뭐 덜 등록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묘하게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서 하린 앵커가 말했듯이 또 화재를 진압하러 나간 소방청 쪽에서 놓고 보면 또 비전기차 쪽에 화재가 더 많았더라. 이런 좀 통계적인 좀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보다 지금 한 4, 5년 되면서 화재가 계속 잇따르니까 이게 한 4, 5년 정도 되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 특히 전기차 전문가들은 많이 팔리는 와중에서 당연히 화재도 정비례해서 느는 것이다. 즉 내연차가 초창기부터 많이 팔려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화재가 느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멀쩡히 주차된 차에서 그것이 뭐 열 때문이든 폭염 때문이든 이제 불탔다는 이 장면, 또 이런 사건이 실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전기차 포비아가 굉장히 커지고요. 아마 이성적인 판단이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지금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는 벤츠 전기차에서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것으로 확인돼서 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중국산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거는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크게 뭐 지금은 서로 많이 하지만은 우리 K 배터리가 잘하는 것은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프리미엄 배터리고 상대적으로 비싸고 이제 고급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강점이 있는 것은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여긴 좀 값은 싸고 상대적으로 뭐 출력도 낮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좀 강하다라는 것으로 좀 어필을 해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벤츠 EQE 모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중국이 만든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하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NCM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중국은 역시 값싼 배터리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 프리미엄 배터리는 K 배터리가 최고야. 이러면 우리가 반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벤츠에 들어간 건 파라시스가 만든 이제 NCM 배터리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축이 뭐냐면 그럼 중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니야,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가 전기차의 표준이 돼야 돼. NCM, 이제 K 배터리가 하는 이 3원계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해. 화재에 강한. 자기네들 걸 어필할 수가 있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향방은 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에 발생했던 그 포르투갈 주차장 사고에는 테슬라가 불탔잖아요. 아직 거기도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취재 중인 것 같은데 LFP 배터리가 들은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저 장면인 것 같은데. 저 화면인데요. 저거는 야외 주차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렌터카 주차장이고요. 포르투갈 리스본 인근 공항 옆에 렌터카 주차장이라고 알려졌는데 저기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세워뒀던 충전이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200여 도가 전소가 났는데 저 테슬라에는 이제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뭐 파나소닉이 아직까지 추정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번에 중국 배터리가 타서 K 배터리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곳에서 전기차 불안, 공포가 확산하면서 이 신차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 줄었다고 해요. 근데 유럽 쪽은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추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신차 판매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신차 판매가 줄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시 이제 포비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화재 전에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의 증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즉 초창기에는 얼리 어댑터들 전기차를 살 거야 해서 해마다 전기차 시장이 뭐 30%씩 판매량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차면서 그 전기차로 교체 수요가 떨어지는 이제 그걸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상승 탄력이 떨어졌고 그 때문에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관련한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이제 전기차 화재가 덧붙이면서 안 그래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에 조금 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가장 민감한 곳이 중고차 시장인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의 3배 이상의 지금 매물이 화재 이후 2주 동안에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격은 아직 상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오류인 게 누가 사야 떨어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사는 수요도 없어서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왔던 청라지구의 EQE 모델 있지 않습니까? 벤츠 모델은
웬만한 것들이 시장에서 6천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5천만 원대 이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해당 모델의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그렇군요.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화재 장면 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가 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것도 이번에 이제 알려진 건데 이제 내연차의 핵심은 실은 엔진과 뭐 미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엔진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하죠. 하고 벤츠라고 하면 벤츠가 엔진을 만들고요. 현대차라고 하면 뭐 현대차의 엔진인데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령 포르쉐의 전기차의 핵심은 포르쉐 엔진이 아니라 포르쉐에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그렇죠. 현대차도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고 배터리가 실은 전기차의 출력이라든가 뭐 주행거리라든가 그렇군요. 심지어 가격도 원가도 배터리가 좌우합니다. 예. 왜냐?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전기차의 완성 업체들, 뭐 우린 현대차, 기아차도 될 수 있겠고 BMW 될 수 있겠고 배터리에 대한 비밀을 영업 비밀로 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의 경쟁력이니까. 그렇군요. 뭐 어디 싼 거 써놓고 가격 높이 받았다면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이번 화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70종 가까이가 공개가 됐었는데 뭐 중국도 쓰고 우리나라도 쓰고 이제 다양한 배터리를 쓰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배터리 정보가 공개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울 일이긴 한데 이게 안전을 담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산인지 아니면 K 배터리인지 파나소닉인지 일본인지 그런 정보를 아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정보를 통해서 그럼 요 배터리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는 좀 가기가 힘든 것이 그렇게 가려면 K 배터리는 화재가 아주 없어야 된다거나 뭐 상대적으로 덜하다거나 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그 정보를 보고 나는 중국의 KTL 배터리를 안 사고 K 배터리가 든 것만 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가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물건을 사면서 내가 산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아는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합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그거였었잖아요. 이제 전기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90% 이하의 충전율인데 이제 이 발표 후에 전기차 전문가들 뭐 산업부에서조차도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반은 맞고 또 반은 또 오류가 있는 건데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하다가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충전율도 90%는커녕 60%인 채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충전율이 그닥 그렇게 화재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사건들을 좀 보면 그걸 충전 꼽아놓고 그냥 뭐 어디 밥 먹으러 뭐 36시간 가다가 화재가 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는 과거의 화재로 이 충전율이라는 기준을 좀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올 대책은 충전율 이런 거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후 화재 진압 쪽에 좀 굉장히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이제 앞으로 설치될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들을 출입구 쪽으로 좀 이제 배치를 한다든가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셔터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화재가 나오면 구획별로 이 셔터가 내려가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도 보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순간적으로 저 리튬이 터지면서 1000도 이상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불 끄기가 뭐 거의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차후에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에는 이제 전기차 존이라고 해서 그런 방화벽들을 좀 의무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은 안 된다. 지상으로 뭐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은 현실 불가능. 60만 대를 다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지금 발표된 게 여의도 공원에 15개의 면적이 있어야 지금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지하 주차장 쪽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여야 대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날짜가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25일
날 열기로 했네요. 네, 8월 25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했다는 소식, 날짜 조율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8월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상세 의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부분인데요. 아직 상세 의제는 두 대표 모두 제한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25일이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네, 8월 25일 국회 본관 내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정철집 평론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자, 정부 대책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산업이 또 우리 미래 산업의 먹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 이번에 큰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근데 두 가지 시선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큰 타격을 본 것도 맞고 예.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안 팔리는 전기차 캐즘에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러니까요. 전기차를 구매할 예. 분들이 더 안 사려고 하는 것들도 맞지만 항상 우리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가 올 때 분명히 거쳐가야 할 숙제였었거든요. 배터리 화재 문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쉬쉬했던 문제.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도전이 올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 이거를 응전하는 예. 기술의 진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예. 그런 식으로 시선도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모두 60kg,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성 집을 급습해 가방을 열어보니 벽돌처럼 생긴 노란색 물건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캐나다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코카인입니다. 해경은 앞서 한강 인근에서 코카인을 거래하려던 한국인 판매책 2명을 체포했습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서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으로 활동한 마약 공급책 A씨를 검거한 겁니다. 이렇게 압수한 코카인만 모두 60kg에 달합니다. 시가로 1,800억 원어치, 무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A씨는 선박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코카인을 액체 상태로 만들고 특수물질을 섞어 선박에 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강원도에 있는 창고에서 화학 전문가로 알려진 콜롬비아 조직원들을 통해 고체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고 압수한 코카인의 과거 캐나다에서 활동한 마약 조직의 영문 명칭이 각인돼 있다며 캐나다 범죄 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카인을 캐나다 범죄 조직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일 뿐 아니라 국내 연계 마약 조직의 유통 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코카인 가공 과정에 가담한 외국인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에 대해 정식 조사를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낡은 관습을 없앨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빨래 관습으로 상징되는 선후배 간의 부조리가 핵심인데 워낙 오래된 뿌리 깊은 관습이다 보니 그만큼 고민도 큰 상태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이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건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7년간 선배들의 라켓줄 교체와 방 청소, 빨래를 대신해왔다며
올해 초 배드민턴 협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결국 안세영이 금메달 딴 직후 공개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올림픽 전 대표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에게 빨래를 시킨 선배 선수들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는 논리로 전형적인 옛 군대 문화입니다. 결국 강한 훈련과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올림픽 메달을 만든다는 우리 스포츠계의 잘못된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선수촌이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교육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담론과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1990년대 이후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심리 분석이 대신했습니다. 이런데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을 앞둔 지난 겨울 해병대 훈련을 추진하면서 군인다운 강한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마친 뒤에도 해병대 입소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해 논란을 또 키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진상 조사를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 사이에 낡은 문화를 없앨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나올 방안은 강제적 방법을 쓰기보단 자율적 해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탈북 학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외 유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관정 이정환 교육재단은 탈북 학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이수연 양을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서구 명문대 석사 과정에 필요한 국외 유학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2015년 부모를 따라 탈북한 뒤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왔더니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뭐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일단 오늘 나온 거고. 자, 알레츠 제2의 TMF 사태 우려인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과정이 지금 TMF와 너무 닮았는데 예. 그냥 딱 보고 놓고 보면 비슷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온라인 플랫폼인 거죠. 오픈마켓인 거고요. 2015년에 설립된 인터스텔라,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네. 모르겠는데 이게 동영상 같은 것들 바이럴 마케팅을 좀 많이 해서 좀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이 인터스텔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리미엄 가구나 좀 인테리어 제품들, 여기 전자제품도 좀 들어가고 이런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이 알레츠는 미디어 콘텐츠와 프리미엄 쇼핑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 설립 이후에 이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인기를 얻었고요. 3040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고가의 상품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한 45명 직원이 있었고요. 6월 기준 월 방문자가 한 36만여 명. 2016년 이후 뭐 한 2022년까지는 좀 꾸준히 성장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회사였습니다. 네,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의아한 부분인 거죠. 이 알레츠 측이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좀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8월 30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음을 안내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인터넷에 갑자기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날짜가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8일이 중간 정산일이었습니다. 이 행태가 TMF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유인데요. 이 알레츠는 60일 뒤까지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미지급 정산금 사태가 일어났던 TMF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최근 쇼핑몰 알레츠가 영업 종료와 동시에 전 직원도 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한 셀러들에게 MD들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런 사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레츠 협력 업체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오픈 채팅방을 제가 직접 찾아봤을 때 오전 기준으로 판매자들, 셀러들이 한 546명, 피해 소비자 오픈은 707명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난주 금요일에 왔다 갔는데 아무런 기미는 없었습니다. 엄청 정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저희도 TMF 때문에 불안해서 와서 미팅을 한 건데 담당 MD는 아무런 문제 없다. 산업은행 투자 40억 정도 받아서 확정적이다. 그래서 대금 정산이나 그 쇼핑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인터스텔라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매출이 150억 원을 넘겼지만 한 10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2023년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미지급금이 267억 원입니다. 1년 전이 126억 원, 2배 이상으로 치솟은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알레츠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TMF 사태 이후에 좀 우려되고 있었던 좀 부실 이커머스의 여파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TMF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TMF 사태도 그 Q10 계열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인터커머스. 지금 이 사태 이후에는 각자 살아남기 위한 길을 밟고 있었는데, 네. 인터커머스 이쪽도 지난 16일에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예. 사실상 Q10그룹 산하 전체 계열사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우산 지폐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오늘부터 티몬과 TMF에서 상품권 또 기프트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또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티몬 캐시, 또 UF 포인트, 기프트콘, 외식 상품권 등 모두 신청 대상이고요. 무상으로 적립받았던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도 물론 그 조정 대상이고요. 앞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에는 9,028명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중고 팔아 무슨 돈이 5천 버는 당근러? 예. 당근이면 중고 거래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예. 5천을 벌 수 있어요? 당근 하시죠? 네, 해본 적은 예. 있는데 가장 많이 비싸게 판 게 어느 정도셨어요? 저는 한 10만 원대. 10만 원, 예. 10만 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중고만 파는 거는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근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 전부라고 좀 봐야 되는데, 예.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냥 다른 오픈마켓에 판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근을 통해서 그냥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지난 5월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인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매년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급증했고 또 올해는 그 대상자가 좀 많아진 거죠. 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를 했는지 요건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 거래가 아닌 사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인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래픽으로 좀 보시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이 한 525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379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총 금액을 봤더니 177억 원. 나눠보니까 1인당 한 4,700만 원 정도 연평균입니다. 네. 연평균.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를 팔아서 이 정도를 남겼다.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금액 상위 10명만 좀 따져봤습니다. 22억 5,4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넘게 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나 중고 거래가 현금으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세청 신고와 납부 없이 이루어졌다면 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세청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하지만 단순한 중고거래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사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횟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 우려하시는 바를 생각해서 조금 더 그 한도를 조금 더 올리면 그러면 좀 소위 일반 우리 당 건너가 그런 안내문을 받는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하린 앵커는 좀 10만 원 버셨지만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거래 자체는 세금을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만 나온 건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자료도 직접 국세청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박성훈 의원이 받아가지고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알겠습니다. 원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신고한 사람의 통계만 나온 건데 미신고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379명, 미신고자는 146명입니다. 예. 이 146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하겠다 분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신고자들도 계산을 해보면 평균 연간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미신고를 했지만 상당한 금액이다 볼 수 있죠. 네. 국세청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단순한 거래 금액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뭐 장소가 뭐 이렇게 거래된 장소라든지 예. 횟수 같은 걸 다 보고 있대요. 장소를 고려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알려지면 장소를 바꿔가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성훈 의원도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예. 단순한 이렇게 중고거래 이 보통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피해가 말했습니다. 가지 않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세 번째 키워드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나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네, 이제는 광고의 시간. 우리 올림픽 스타들 마케팅 광고 시작했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도 했고. 예. 누구 제일 좀 관심 가지고 보셨습니까? 신유빈 올림픽 때? 선수죠. 예.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예. 특히 이제 이 먹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아내가 와서 바나나를 계속 먹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자, 경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바나나도 먹었고 주먹밥도 먹었고 이게 뭐 올림픽의 또 다른 재미라고도 또 얘기했고 당시 누리꾼들이 광고 줘라 이런 댓글 응원도 참 많았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신유빈과 협업한 주먹밥 또 소용량 반찬 제품을 그러네요. 선보이를 했습니다. 예. 또 빙글에는요. 지난 16일에 이미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이 예. 우유의 모델로 신유빈 선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이 빙글에는 올림픽 폐막 직후에 신유빈 선수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른 시일 내에 영상 광고 등을 촬영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 선수 빙글의 광고 모델료 1억 원을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도 그래서 예뻐요. 그러니까요. 한국 초등학교 탁구 연맹에 기부를 해서 한국 탁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도 참 따뜻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납작복숭아 좀 먹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쓱닷컴에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완판 500개 그래요? 완판됐다고 합니다. 예. 좋은 일도 하고 참 맞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빈 선수와 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근데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매니저도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문자로만 이야기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예. 광고 모델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 때문에 얻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외에도 올림픽 스타들이 이제 광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맥주 회사에서는요 펜싱 사브로 종목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훈남 뭐 너무 좋아하신 표정부터 좋아하신 것 같은데 자 금메달 소식을 알린 오상욱 선수 한국 선수로 최초로 개인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심을 받았고 또 외모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비 맥주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상욱 선수가 모델이 됐음을 알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천천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 스타들을 왜 원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각종 예능에도 출연하고 있고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 획득된 스포츠 스타의 어떤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전략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신유빈, 오상욱 선수 외에도요. 사격의 김예지 선수. 김혜주 선수는 어떤 브랜드 광고를 맡았나요? 네, 명품이라고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화보 촬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사가 생겼어요. 소속사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20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예지 선수가 현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고 현재는 대회에 집중만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예상 외로 참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더 이미지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도 더 많은 선수들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광고의 시간이다. 이거 좀 기대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광고도 찍고 좋은 일도 한다니까 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순이 코앞인데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오늘 경기 안성시 고산면에서는 기온이 39도 가까이 치솟았고요. 폭염 속에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또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밤까지 강한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북상 중입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빠르게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가 됐고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내륙에서는 소나기만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로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오늘 밤사이 30일 연속 열대야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에서 약화하겠습니다. 다만 글피까지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